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사를 끝내고 우리가 이제 서양 중세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파트입니다. 1000년 가까운 시간이에요. 네,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외울 것들도 많고 단순히 역사적 흐름을 떠나서 팩트들을 얹어야 될 시기가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누차 이야기하지만 세계사 정말 범위 뒤지게 많습니다. 오죽하면 선생님이 1년 안에 세계사 끝낼 자신 없어서 동양사 부분 완전히 잘라내고도 내가 이걸 1년 안에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사라는 것은 그만큼 범위가 넓기 때문에 문제를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거 맞고 틀려라 라고 던지는 문제 한 문제를 제외하면 정말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개념반에서만 열심히 한번 이렇게 듣는 거, 문제풀이도 나중에 할 거예요. 방과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개념반에서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2등급은 뽑아낼 수 있다고 선생님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조금 복잡해지겠지만 차근차근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하세요. 선생님이 누차 영상을 찍어왔고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는 이유는 복습을 하라는 겁니다. 선생님 솔직히 예습은 바라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고 복습을 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제 이동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으세요. 이동간에 자연스럽게 들어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자리에 딱 앉아서 필기를 하면서 들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거나 그러는 과정에서 재복습을 하고 다 재재복습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는 그냥 적당히 시간이 될 때 틀어주고 자도 괜찮습니다. 쌤 같은 경우도 이다지나 최태성 아저씨 강의를 그냥 운전할 때도 들을 때도 있고 그냥 잘 때 자장가로 틀어놓고 들을 때도 많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한두 개라도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고 한번 잘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선 필기를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하는 것만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지금까지 이 중세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암흑의 시기다 뭐다 이런 게 있는데 선생님 볼 때는 중세는 신 중심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아직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런 부분을 배우진 않았지만 사실 서양사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부분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제 대표되는 대부분의 이제 그 인더스 문명과 황혼 문명까지 포함해서 고대 4대 문명을 배우게 돼요. 선생님은 그 부분은 이제 점프하고 넘어왔습니다. 서아시다사에서 가르치려고. 근데 이제 세계사의 1번 문제가 반드시 그 4대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거든요. 사실 4대 문명이라는 말을 쓴 것도 서양 쪽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중국의 그 변법 자강 운동을 이끌었던 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양치차오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사실 서양 사학계에다 대고 고대 4대 문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대답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피라미드 짓고 하고 이런 시기에는 신이 그들의 중심적인 어떠한 사고방식이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신 중심적으로 맞춰졌었어요. 근데 이제 페니키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그리고 로마를 거쳐오면서 사람들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들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 로마 제국이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저렇게 강한 국가도 저렇게 훌륭하고 문명적으로 발전했던 저 로마 제국이 망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제 어쩌지? 그리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사람들은 나보다 더 강한 절대자의 출현을 바라고 절대자에게 목을 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 중심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신 중심의 이 사회를 겪고 나니까 신 중심의 사회를 겪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조리함들을 통해서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뭐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다.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의 종말이 거기서 끝납니다. 중세가 거기서 종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 파트로 나눠서 볼 겁니다. 서유럽과 크리스트교 그리고 비잔틴 제국. 비잔틴 제국이라는 거 없는 말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비잔틴 동로마 제국을 나눠서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는지, 또 어떻게 몰락해 나가는지, 반대로 봉건제 하에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지 못했던 국가들이 어떻게 강력한 강권을 가져나가는지, 또 비잔틴 제국은 어떻게 해서 1000년간이나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제국으로 태어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볼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서 게르만족의 이동, 그리고 그 이 게르만족의 한 일파였던 프랑크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도를 보면서 게르만족의 이동을 한번 볼까요? 게르만족은 사실 우리가 이미 로마에서 배웠습니다. 로마에서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배우지는 않았지만 오현제 시대가 끝난 이후에부터 나름대로 군인 황제 시대, 이민족의 침입이 빈번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등장하고 군인 황제가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민족이 게르만족입니다. 그런데 이 게르만족이 왜 그랬느냐? 이들은 여기 보이는 이 훈족은 동양에서는 흉노족이라고 불렸던 그 애들입니다. 흉노라고 불렸던 그 애들이 흉노족이 쳐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이 지역에 여러 가지 게르만족파 일파들이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르만족 애들만 몇 개 쳐보겠습니다. 당연히 프랑크 왕국 기억해줘야 됩니다. 앵글로색슨 7왕국도 영국의 기반이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서고트 왕국은 이베리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억할 만하고요. 계속해서 교황과 싸움을 벌이는 롬바르드 왕국도 분명 기억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거 왜 나왔지라고 선생님도 특이하게 생각했던 건데 반달 왕국, 이 지역이 옛날 카르다고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카르타코 문제 엄청 어렵게 하나 나온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작년에. 그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반달 왕국. 그러니까 여러 시대를 통해서 같은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여러 시대를 통해 물어보는 굉장히 신유형적이고도 와, 이거를 안 그래도 공부할 거 많은 세계사애들이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공부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강력한 문제가 하나 튀어나왔었는데, 사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 비슷한 문제를 내기는 많이 힘들 겁니다. 왜냐면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학습량 자체가 많이 줄어버리면서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서술이 많이 빠졌는데요. 어쨌든 단순히 여기 있는 이 반달왕국이 있는 이 시칠리아 섬과 마주보는 그 아프리카 지역이 아니고 그 외의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지역에서는 충분히 이것과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지도를 보면서 어떤 지역과 시대, 역사 세 가지를 함께 학습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프랑크 왕국부터 그럼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1차 게르만족의 이동 때문에 서로마가 멸망하게 되죠. 서로마가 멸망 언제 했죠?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예, 476년에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멸망한 서로마 지역에 프랑크 왕국이라든지 여기 있는 반달, 서고트, 롬바르드, 앵글로색슨 이런 왕국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프랑크 왕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성장 배경. 저 써볼게요. 프랑크 왕국의 성장 배경은 첫 번째, 이동거리가 짧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다른 애들은 엄청 길게 이동한 애들 있잖아요. 동고트, 서고트, 그런데 프랑크 왕국 애들은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했으니까 별로 이동을 안 했어요. 이들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라인강 하류를 끼고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라인강 하류를 끼고 이동을 해가지고 최대한 그들의 세력을 유지시키면서 이동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족 단위로 이동하는데 서고트 왕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보자고. 서고트가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서고트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나 여기 되게 좋은데 나 여기서 그냥 살래 이러면서 부족민들이 이탈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동 과정 속에서. 프랑크 왕국은 그런 상황을 거의 겪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로마 카톨릭을 수용했다는 거죠. 아직 여러분들하고 한 영역이 아니어서 좀 미리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긴 하지만 필기하지 마십시오. 미리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써주겠습니다. 우리가 밀라노 공의회를 배웠을 거예요. 밀라노 공의회를. 그게 뭐였죠? 미안해. 공의회가 아니라 밀라노 칙령. 그게 뭐였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크리스교를
공인해주는 칙령이었죠. 그런데 공인을 해주고 나니까 지금까지 크리스트교를 탄압하던 것 때문에 예수의 죽음 이후로부터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를 해서 칙령을 발표했던 그 약 300년간의 시기 동안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교류가 없이 자기네 지역에서 동굴 속에 파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수많은 학설들이 나오게 돼가지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걸 니케아라는 도시에 모여가지고 자, 입 가진 놈들은 한번 다 떠들어 볼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서 가장 크게 치고받고 싸운 게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파입니다. 이들은 단단해요. 예수의 신성을 인정했는가? 이게 그들의 첫 번째 물음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인정했고요. 예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타나시우스는 예수 역시 신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타고 빌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나름대로 기적을 보여주고 십자가에 매달려 올라가서 다시 신이 되었다. 다시 말해 아타나시우스에서 주장한 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예수와 그 예수의 아빠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아리우스에서는 예수는 신이 아니다. 그냥 한 인간이었으나 신성을 입었을 뿐이다. 어쨌든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리우스파입니다. 실제로 인정받은 것은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고 로마 제국 안에서 퍼졌던 것은 아타나시우스파입니다. 그렇다면 아리우스파는 어디로 가느냐? 로마 제국 안에서 이단으로 취급을 받고 로마 제국 안에서 포교가 불가능하니까 로마 제국 바깥쪽에 있었던 게르만족을 상대로 포교를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를 믿고 있었던 거죠. 아리우스파를. 야, 근데 네 방금 얘기했을 때 로마 카톨릭을 수용했다며.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프랑크 왕국을 배울 때 클카피카라는 4명의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에서도 솔페클페 같이 4명 있었죠. 여기서도 클카필카라는 4명의 사람을 알아야 되니까 한 명씩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클로비스. 자, 클로비스는 뭐라고 해야 될까? A. 자,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했고요. 메로베우스 왕조. 두 번째,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 아타나시우스. 즉 원래는 뭐였다는 얘기야? 아리우스파였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배경 지식 삼아서 알아둘 만한 거는 이 사람이 딜을 했어. 뭐 교회 다니는 친구도 그런 거 해봤죠. 저 로또 맞게 해주시면 하나님 진짜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쌤이 그거 매일매일 비는데 안 되긴 안 되더라. 어쨌든 이 사람이 알라마니족과의 전투에서 딜을 했대. 아 씨발 이거 존나 어려운 전투 같은데 우리가 이기게 해준다. 당신네 믿는다 라고 딜을 해가지고 이겼대. 그래서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을 했어. 아 진짜야. 역사적 기록이 이래. 너도 몰라? 역사적 기록이래. 그래서 알라마니 전투 이런 건 기억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원래 이 사람은 아예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건 아니고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믿고 있다가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을 했던 건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 이민족이라고 생각했던 프랑크족의 왕이 우리와 같은 종교를 믿고 있고 우리의 종교를 인정해주네. 그럼 일단 지금 서로마 제국이 멸망해서 혼란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는 로마 시민들에게 옛 로마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정서적 위안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 왕국은 어떤 교회나 민중의 반발 없이 빠르게 세력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게르만족의 상속제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거 한참 교육과정 벗어나는 거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지 시험에 나와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게르만족의 상속제가 분할 상속제입니다. 분할 상속제. 즉 내가 왕이야. 근데 왕 제국을 그대로 한 명에게 물려줘야 왕국이 좀 더 커져나가고 발전하고 왕국을 넘어 제국이 될 텐데 이걸 죽고 나면 상속을 해줘야 되는 게 나름대로 땅을 분리해서 나눠주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장자 몰빵하는 상속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왕권이 강해질까 약해질까? 그렇지, 왕권이 약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거는 나와. 그래서 생긴 게 궁제, 재판 같은 거야. 국무총리 같은 거. 궁제의 권력이 오르고 있죠. 궁제의 권력이 올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사람인 카롤루스 마르텔은 왕이 아니라 궁제입니다. 궁제. 이 카롤루스 마르텔이 투르와 푸아티에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거든요. 투르와 푸아티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누구와 싸웠냐면 오마이야 왕조 이슬람 세력과 싸웠습니다. 설명해 줄게요. 이슬람은 여기서 태어나고 있잖아. 지금 여기 아라비아 반도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이슬람이 정통 칼리프 시대를 지나가서 우마이야 왕조가 생기는데 아프리카를 먹고 또 먹고 아프리카 북부를 다 먹은 다음에 일로 넘어와서 이베리아 반도 먹고 그리고 이제 피레네 산맥을 건너서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하고 있었어. 그때 투르와 푸아티에가 대충 안 보이네. 투르와 푸아티에가 대충 여기 있는 도시들이거든. 여기서 이들의 진격을 막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 정확히는 서유럽에 뭐를 지킬 수 있었던 거야? 기독교 세계 전체를 지킬 수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카롤루스 마르텔의 투르 푸아티의 전투의 승리는 이슬람 세계의 침략으로부터 기독교 세계를 지켜냈던 굉장히 중요한 전투예요. 굉장히 중요한 전투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카롤루스 집안이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카롤루스 집안의 피피는 궁제였다가 왕이 됩니다. 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교황의 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궁제가 그냥 왕이 되고 싶다고 왕이 함부로 이렇게 딱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실제로 나름대로 누군가가 백성들도 인정하고 주변의 신하들도 인정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종교적 권위를 가진 교황의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교황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각이 있어서 피핀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 생각이 있는 거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일단 필기하고. 자, 교황의 지지 속에 받아서 카롤루스 왕조를 제창했습니다. 카롤루스 왕조. 즉, 정확히 얘기하면 메로비우스 왕조로 배우는 사람은 클로비스 하나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성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카롤루스 마르텔, 카롤루스 피핀, 카롤루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울 카롤루스 대제도 카롤루스 가문입니다. 자, 어쨌든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하고 자기를 도와준 교황에게 교황령을 선물합니다. 교황이 다스릴 땅이에요. 라벤나 지역이라는 말로도 나옵니다. 누구에게서 뺏은 거냐면 롬바르드족에서 뺏은 거예요. 또는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다른 혹시 여러분들이 책이나 문제지는 이제 교과서랑 용어를 통일하니까 상관없는데 다른 세계사 책을 보다가 랑고바르드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같은 애들입니다. 롬바르드족에게서 뺏은 거예요. 뺏어가지고 준 거야. from이라고 쓰면 될까? from이라고 쓰면 알아듣겠지, 여러분들이. 자, 그러고 이제 야, 이거 뭐야? 칸 왜 이렇게 부족해? 헐? 이게 쓸 게 천진데? 헐?
좆됐네? 몰랑! 좆됐다, 씨발, 진짜. 아, 좆됐다. 칸 진짜 부족하다. 씨발? 뒤에다 쓰세요. 난 몰라, 씨발, 좆됐다. 자, 4번. 카롤로스 대제입니다. 지금까지 쓴 만큼 써야 되는데 큰일 났네. 씨발 좀 좋겠다. 야.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자, 카를로스 대제는 그러면 잠깐만 미안해. 그러면 왜 피핀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교황이 얘기를 해주느냐?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이제 서로마와 동로마가 망한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교육과정 안의 내용은 아닙니다. 자, 서로마가 망했어. 뒤짐. 근데 서로마를 망했던 오도 아케르가 여기를 멸망시켰으면 자기가 로마 왕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서로마 왕의 모든 권리를 동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라고 얘기만 하고는 자기는 그냥 다시 놀러 가버렸어. 즉 법적으로 유럽의 이제 그 국제법적인 의미로 서로마의 모든 영토에 대한 권한이 동로마에게 넘어간 겁니다. 이게 진짜 유럽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이거를 대주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프랑스 말인데 내가 이 땅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있음을 주장할 권리, 이게 대주례.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이 씨발 대주례 이런 걸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어쨌든 서로마 땅의 모든 권한이 대주례가 동로마 제국에 있는 형태입니다. 실제 그것을 지배하는 것은 프랑크건 서고트건 반다리건 롬바르드 왕국이건 다른 민족들이 하더라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치적 지배력을 동로마가 이쪽에다 확장을 할 수는 없겠지. 그런데 종교적 지배력은 확장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동로마는 이 당시에 이미 재정일치 사회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재정일치 사회가 뭐냐면 황제가 곧 교황이었어. 황제 교황주의라는 말이 나오거든 나중에 동로마에 배울 때. 이 말은 황제가 곧 교황이야. 그래서 예컨대 크리스트교의 5대 교구가 있는데 5대 교구. 그게 이제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그 다음에 하나가 뭐더라? 로마, 나머지 하나 뭐지?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로마.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있어. 근데 로마 하나만 서유럽 영토고 나머지는 다 동유럽 영토야. 즉 여기에 예루살렘 대주교,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안티오크 대주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이 대주교 위에 바로 누가 있냐면 동로마의 황제가 있는 거야. 근데 서로마는 여기 로마 하나만 따로 띄어져 나와 있던 이 로마는 로마의 대주교였던 로마의 대주교가 내가 그냥 교황 할란다라고 혼자서 교황을 해버린 거야. 이게 서로마 교황이야. 그러니 동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뭐지 씨발? 저 새끼 왜 대주교밖에 안 되는 놈이 나한테 맘먹지? 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종교적으로 간섭을 하려고 들어. 그러면 이 종교적 정치적 간섭을 교황이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를 지켜줄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걸 프랑크 왕국에 부탁하려고 보니까 메로비우스 왕조는 이미 힘이 다해가지고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밑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을 것 같은 피핀이라는 애가 딱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씨발 피핀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서 피핀을 도와주면 얘가 나한테 뭔가를 해주겠지? 라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다가 피핀을 도와줍니다. 그런 느낌으로다가 보여줄게. 자, 그래서 피핀과 이런 사료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이 나올 수 있냐면 파란색으로 쓸게요. 힘이 있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피핀입니다. 힘없는 자보다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자, 어쨌든 네 번째 카롤로스 대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진짜. 야 씨 이거 망했는데? 여기도 쓸 거 한참인데? 와, 이 글자 되게 작게 써야 되겠는데? 이렇게 써서 글자를 하여튼 어떻게 해보자. 너희는 알아서 뒤에다 넘겨가지고 써. 선생님이 이거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뒷장을 만들고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자, 카롤로스 대제의 업적은 첫 번째,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옛 서로마다 얘들아. 로마 제국이 아니야. 서로마 제국이야.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회복 했고요. 자, 두 번째, 카롤링거 르네상스를 통해서 문예부흥을 했습니다. 카롤루스라고도 하고 카롤링거라고도 합니다. 카롤링거 르네상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나오는 그 르네상스와는 좀 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헨이라는 프랑크 왕국의 수도에 궁정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곳곳에다 교회도 세우고요. 특히 영문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는데, 소문자를 만들고 띄어쓰기 만들고, 그 다음에 문자 부호들, 물음표 이런 거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카롤링거 르네상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존나 웃긴 게 본인은 문맹이었어. 이런 것들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문예 부흥을 통해서 드디어 서유럽의 문화라는 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뭐가 섞인 옛 로마 문화와 게르만족의 문화와 크리스트교 문화가 섞인 서유럽 문화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마지막,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습니다. 800년에 이런 800년에. 자,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냐를 설명할게요. 역시 이제 교육과정 2회니까 보라색으로 가는 거야. 자, 봐봐 얘들아, 아까 내가 말했듯이 피핀을 교황이 왜 도와줬어? 자기를 지켜달라고 도와준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런데 726년에 이거 옛날에는 직접 가르쳤거든. 왜냐면 교과서에 나와서.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금성교과서 찾아보니까 이거 없더라고. 어쨌든 이거 정도는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크리스트교의 문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726년에 성상 파괴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레오 3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기독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알겠죠?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러잖아. 이해해? 우상숭배. 우상이 뭐지? 하나님의 형상이나 뭔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이지랄 떨지 말라고 가르친단 말이야, 교회에서. 그런데 서로마 카톨릭은 어쩔 수 없이 형상을 만들어서 쓰고 있었어요. 왜냐면 기존의 로마 시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은 있어, 이런 말이 가능했는데, 게르만족 애들한테 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이 있어, 그랬더니 게르만족이 족가 하고 뻑큐 이렇게 날린 다음에 망치로 그게 때려 죽이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십자가라든지 성스러운 성모의 상이라든지 예수님 상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야, 이게 우리 예수님이야, 존나 간지나게 생겼지, 수염도 이렇게 간지나고, 야, 저게 목수일 하면서 생긴 생활 근육이라니까 저 사람 씹어 빠고 존나 죽여,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포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게르만족에 대해서 나름대로 로마인들보다 덜 배웠던 게르만족을 포교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사용했던 게 성상, 소위 말하는 그림책이라는 거죠. 애들한테 처음부터 성경책 읽으라고 할 수 없잖아. 그림 성경책 그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주듯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동로마 제국에서는, 물론 동로마 제국에서 서로마의 그런 상황을 몰랐던 게 아니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동로마 황제 입장에서 서로마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거기다 계속 간섭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간섭을 하는 방법으로, 야, 니네 성상 숭배 금지해, 이런 식으로 금지령을 때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면 단순히 포교의 문제를 떠나서 내 로마 교황이 이 동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는 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들이 한 걸 그대로 말을 들었던 거니까. 그러면 동로마에 대항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동로마의 군대나 동로마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국가가 바로 서로마 제국인 거야. 그럼 이미 죽어버린 서로마 제국을 부활시켜서 굳이 그 서로마 제국의 관을 만들어가지고 카롤링거에게 꽂아준 이유가 뭐야? 카롤루스 대제에게 꽂아준 이유가, 내가 모든 왕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싶어하는 그 타이틀.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게 꿈이라고 하잖아. 이 시기 중세 유럽의 왕들에게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다는 건 정말 그 정치인이 국회의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 거였단 말이야. 그거를 이 지역 모든 시민들, 모든 백성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교회의 수장의 이름으로 너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수여하니까
너는 뭘 해라? 동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나를 지켜라 라는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라고.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안 되면 되돌려서 다시 들어봐. 이거 되게 중요해. 왜 갑자기 죽어나자 빠진 서로마 황제를 이렇게 씌워주느냐? 교과서에서 그냥 서로마 황제 대관했다 하고 끝나. 애들은 황당할 거 아니야. 아니 씨발 서로마 뒤졌다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얘들아, 로마 제국이란 건 전 유럽을 먹었던 엄청난 제국이야. 그 제국의 황제가 된다는 건 왕에게 있어서 진짜 실권은 쥐뿔도 없을지언정 엄청난 명예직이야. 근데 그걸 내가 서로마 황제 대관 써야지 이런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 누가 인정을 해줘야 돼? 교회가 인정을 해야 돼. 그럼 그 교회를 믿고 있는 중세의 모든 백성들은 서로마 황제님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줄 거라고. 이해됐어? 그런데 굳이 서로마를 부활시킨 이유가 뭐야? 동로마 제국의 간섭으로 벗어나기 위해서지. 됐어? 이게 카롤루스 대제의 업적입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반드시. 클카피카 못 외워서 틀리면 뒤져야 됩니다. 프랑크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거 클카피카 4명의 업적을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하는 거.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뒤지고 나서 카롤루스 마르테가 카롤루스 대제도 뭐 사람이니까 뒤졌을 거 아니야. 이렇게 3명이 카롤루스 집안입니다. 보라색이 메로비우스 왕조고. 이렇게까지 해놓자. 그럼 더 알아보기 편하겠지. 이것도 해. 니네 구분 하나 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써줘야 되나? 써줄게. 구분 잘해야 돼. 726년에 황제, 방금 썼던 거야. 레오 3세가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렸으면 800년에 교황 레오 3세가 동일인물 아니야? 동일인물 아니야? 이름만 같은 거야? 카롤루스에게 서로마 황제 대관식을 한 거지. 이름이 같아. 운명이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단순히 레오 3세 튀어나왔다고 서로마 황제 금지령, 레오 3세 튀어나왔고 서로마 황제의 대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대 잘 보고 사료 잘 읽어야 돼. 사료 잘 읽어야 돼. 자, 그런데 얘가 뒤지고 나서 사후에 이놈의 그놈의 게르만족 그 상속법 때문에 나눠집니다. 프랑크 왕국이 분열을 해요. 분열되는 과정은 두 가지 조약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바이 베르댕 메르센 조약.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에 의해서 나중에 베르댕은 세계 2차 대전에서도 나오는 곳이에요.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서프랑크는 카페 왕조가 생겨서 위그 카페가 카페 왕조를 열고 10세기에 이 베르센 메르센 조약은 9세기 중엽이에요. 카페 왕조를 열게 되고요. 동프랑크는 조금 여기 이제 프랑스의 기원이 돼요. 프랑스. 동프랑크는 조금 외워야 돼. 신성 로마 제국으로 발전해. 이것도 교황이 장난질한 거야. 똑같아. 지금 서로마 제국을 부활시켰어. 왜? 프랑크 왕국이 그만큼의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으니까. 근데 프랑크 왕국이 베르센과 메르덴 조약, 베르덴과 메르센 조약으로 인해서 분할이 되면서 프랑크 왕국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럼 그 중에서 또 강력한 동프랑크 왕국의 오토 1세라는 황제에게 신성 로마 제국의 관을 씌워주고 기독교의 정치적 보호자를 부탁한 거야. 기독교의 정치 군사적 보호를 부탁한 거야. 자,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에서 대관을 받았던 사람은 오토 1세입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독일의 기원이 되기 때문에요. 독일 제국에서의 독일의 제1제국을 오토 1세의 이 동프랑크 제국으로 봅니다. 이 제국은 비렐름 2세와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했던 때로 보고요. 3제국은 히틀러 때로 봅니다. 이게 나중에 나올 거니까 다 배울 거니까 미리 한번 들어두세요.
자, 이 오토 1세는요, 962년에 이 대관을 받았는데, 이 사람 업적을 두 가지만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가지. 마자르족과, 뭐야, 이거. 마자르족과 헝가리의, 아니, 미안해. 마자르가 세운 게 헝가리인데, 씨. 마자르족과 슬라브족의 침입을 격퇴했어. 야, 이게 봐봐.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여기가 서유럽일 거 아니야. 동프랑크가 이쪽에 있으니까 마자르와 슬라브가 여기서 이렇게 밀려오고 있었다고. 이거를 동프랑크 왕국이 막아냈단 말이야. 이해돼? 약간 삼국시대 고구려군이 중국 막아낸 거 생각하면 비슷해. 그때 전투 이름이 요거 기억해 두세요. 레히펠트 전투입니다. 중요한 전투예요. 이것도. 아까 거의 투르파티의 수준하고 비슷한 정도의 전투입니다. 이건 955년이고요. 955년이고. 자, 중프랑크 왕국은 그냥 존나게 분열됐어요. 예, 도시국가로 분열됐습니다.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고요. 이 도시국가는 나중에 카보르, 가리발디, 엠마누엘레 2세 이런 친구들에 의해서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에서 다시 통일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분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프랑크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어요. 좋댔네요. 필기할 거 존나 많은데 칸을 너무 작게 만들었나? 근데 위에 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항상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 자, 프랑크 왕국은 보면 5세기 말. 왜? 로마가 476년에 망했으니까. 그치? 그리고 9세기까지 유지가 됩니다. 9세기 중엽쯤에 이들이 그 베르댕 메르센 조약으로 분할이 되었으니까. 그치? 즉 지금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서 그 밑에 백성들은 프랑크 제국이 지켜주는 것 때문에 잘 살고 있었어. 그치? 맞아?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 얘들아,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굉장히 약해서 허구한 북한 무장공비가 쳐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니네 삶이 편안할 것 같아? 오늘은 어디서 무장공비가 나타나서 누구네 모가지를 땄다 그러고 내일은 저기서 무장공비가 나타나서 누구네 모가지를 땄다 그러면 니네 삶이 편안하겠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게 편안하고 막 깸방도 가고 놀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뭐야?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굉장히 국경을 잘 지켜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데 로마 제국 때도 그랬고 프랑크 왕국 때도 그랬지만 로마 제국이 나중에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이민족의 침입이 계속 빈번하게 되니까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면서 이민족의 침입이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불안에 떨게 되는 거야. 이 5세기에 밀려 들어왔던 이들이 누구야? 5세기에 밀려 들어왔던 친구들. 얘네들. 얘 누구야? 게르만족이잖아. 근데 9세기에 밀려 들어왔던 친구들도 있어. 이게 누구야? 노르만족이야. 친구야? 그런 건 아니고 노르만족은 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예, 요 지역에. 그런데 이들을 너희가 아는 말로 고쳐주면 이들이 바이킹이야. 바이킹. 니 놀이공산에 가면 그 막 배 타고 이렇게 돌려주는 그 놀이기구 있잖아. 그것도 어차피 바이킹에서 나온 건데 얘네들은 해양민족이어서 여기 지금 보지. 요게 이제 그 지도거든. 여기서 시작됐던 바이킹의 움직임이 이 지중해까지 내내 들어와서 다 헤집고 다니는 거야. 이해돼? 이해했어? 지금 그러면 자 이제 게르만족이 아니라 저기가 넘어오는 상황에서 노르만족이 넘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줄 어떤 군사적 어떤 방어 기제가 존재하지가 않아. 왜? 동프랑크건 서프랑크건 중프랑크. 동프랑크는 좀 달랐지만 서프랑크 지역은 진짜 그게 잘 안 돼. 왜 안 되냐면 서프랑크 왕국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어가지고 씨발 우리를 지켜줄 힘이 없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쫙 멀리 있는 서프랑크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저 왕을 믿어야 되겠어? 아니면 우리 동네에 존나 싸움 잘하고 힘센 형을 믿어야 되겠어? 그치. 일단 외적이 쳐들어오고 도적들이 날뛰고 강도가 날뛰는데 우리 동네에 힘센 형한테 가가지고 형 나 좀 지켜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일 거 아니야. 근데 그 형은 자선사업가냐? 아니지. 뭔가 대가를 요구할 거 아니야. 이해돼? 이해돼?
대가를 요구할 건데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바칠 수 있는 대가는 뭐밖에 없어? 땅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조금 힘센 형한테 저 좀 지켜주세요. 기사님, 이제 싸움을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걸 이제 기사라고 하잖아. 기사님, 저희 좀 지켜주세요. 제가 땅을 드리고 이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드릴게요. 저희를 지켜주세요. 즉,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종속이 될 테니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안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기사도 동네방네 한두 명 깡패들은 잡을 수 있지만 대규모로 막 이렇게 뭐 바이킹이나 뭐 노르만족이나 뭐 외부 이민족이 밀려오면 자기도 이 땅을 지키기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걷어들였던 농민들의 땅 문서를 들고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에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더 힘세다는 거는 개별적인 무력이 센 게 아니라 더 많은 이렇게 장정들을 거느리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 영주에게 가는 거지. 그 영주에게 가서 기사가 영주에게 가서 영주 나 좀 지켜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너에게 이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너에게 바칠게. 대신 이 땅이 공격받으면 너희 병사들을 내가 같이 써서 싸울 수 있게 해줘라고 딜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영주도 뭐 동네 뭐 전라북도 정도는 지킬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지킬 수는 없으니까 뭐 서울에 있는 그 지역의 왕에게 가서 그 지역의 왕에게 가서 지켜줘. 이 땅에서 나오는 거 바칠게. 라고 이렇게 서로 간에 계속해서 필요에 의해 거래를 하는 거라고. 이걸 봉건제라고 해. 동아시아사 들었던 친구들에게만 얘기할게. 이거는 혈연적 봉건제가 아니야. 백성들은 필요에 의해서 동네 싸움 잘하는 형에게 갔고 그 싸움 잘하는 형, 기사는 필요에 의해서 자기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영주에게 갔고 영주 역시 필요에 의해서 왕에게 갔어. 혈연적 중심의 봉건제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의한 계약 중심적인 봉건제. 이것을 바로 우리는 쌍무적 봉건제라고 이야기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거 봉건제의 성립 과정이 이런 거야. 프랑크 왕국이 망해서 강력한 정치적 지배력이 없는 상황에서 노르만족과 같은 이민족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 이민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그 지역과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계약을 맺어서 이민족으로부터 자기네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제도가 뭐라고? 봉건제. 그 봉건제 중에서도 쌍무적 봉건제라고.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 봉건제부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